안녕하세요. 시선한타 H를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앞서 저희가 용광로 선대위란 표현을 썼는데요. 각 캠프들이 기존에 정해진 이른바 진영을 벗어난 인선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사실 이 통합형 인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전 의원도 화제가 됐었지만 김 전 의원이 그동안에 박 후보를 물밑에서 도와왔고 또 경제정책의 자문력을 해왔다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시선한타 H 오늘은 문재인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여준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우리 한국일보 정치부의 송용찬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윤 위원장님 소개를 좀 해볼까요? 원래는 언론인 출신이십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에는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때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죠? 박근혜 후보와의 인연도 있습니다. 과거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박 후보를 도와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선거 실무를 지휘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이회창 전 총재를 도와서 대선을 치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윤 위원장은 대표적인 정치전략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보수, 진보 양쪽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는 평도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때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기려면 윤여준을 잡아라라는 초언을 여러 군데서 했다고 하죠. 또 박근혜 전 대표 쪽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윤 위원장은 아무 후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윤 위원장이 반대 정파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이목을 끄는 일이었는데요. 어떻게 문재인 후보를 돕게 되신 겁니까? 그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장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전략가도 아니고 사실 평범한 사람인데요. 이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자꾸 저 같은 사람을 전략가라고 과대포장하는 바람에 저도 본의 아니게 전략가가 돼버렸거든요. 저로서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은 정말 뜻밖이에요. 저는 평소에 그건 상상해 본 일이 없고 저는 오히려 어떤 캠프도 관계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가족이나 주변에 그렇게 다 미리 얘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아주 결과적으로 시건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잘 아는 오랫동안 이제 깊이 사귄 분들 중에 저를 또 잘 아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자꾸 저를 찾아오셔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문 후보가 윤 장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 문 후보가 먼저 했다. 네,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셔서 저는 그때도 저는 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혀 캠프에 관계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그냥 그랬거든요. 네. 계속 하여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좀 도와주라고. 뭐 그래도 저는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수도권 경선 전. 경선이 시작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 분들이 설득하기 시작한 거는 수도권 경선 전이에요. 왜 그걸 기억하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수도권 경선이 남았지만 지금 같으면 뭐 후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수도권 경선 전이죠. 예. 그래도 저는 하여간 한결같이 뭐 그럴 생각 없다고 고사했었는데 아마도 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문재인 후보가 직접 좀 만나자. 그래서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꼭 한 달 전인가요? 9월 24일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한 2시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죠. 두 분만 만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좀 언짢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질문도 많이 해보고 예를 들면 어떤? 뭐 그 내용까지 얘기를 하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분노의 정치, 분열의 정치 아니냐? 배제의 정치고
그랬더니 뭐 그거 다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 시절을 폭렬히 반성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뭐가 실패한 건지 안다. 앞으로 그거 다 극복하겠다. 그런 의지도 보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예, 또 본인도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양반 전 처음 마주 앉은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꾸미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말할 때 형용사나 부사가 거의 없고 말을 안 꾸미고 툭툭 던지는 스타일인데 대화 중에 사람이 굉장히 진솔하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말에 진정성이 묻어 있으니까 사람이 신뢰가 가더라고요. 말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죠. 이게 뭐랄까 꾸미는 말이나 자기 마음속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좋은 말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마음에 없는 말을 번지르하게 하는 건 금방 압니다. 상대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꾸밈없이 말을 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 속생각을 얘기하는 게 전달이 돼서 굉장히 사람이 진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2시간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우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 받은 인상으로 저분이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게 전혀 안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속으로요. 피상적인 인상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구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도 솔직히 터놓고 했는데 우선 처음 마주 앉은 사람이 자기한테 편하게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계속 속에서는 사람 뜻밖의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 2시간이라는 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2시간 사이에 제가 그 마음이 굉장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가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국민통합 쪽에 일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능력도 없고 뭐 생각이 없다는 투로 말을 했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뭐 장관님이 쓰신 글도 봤고 어느 인터뷰한 것도 봤고 제가 작년에 책 낸 게 있는데 그 책도 봤다 이거예요. 봤는데 아니 평소에 그렇게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게 문재인이 저 개인을 위한 겁니까? 민주통합당만을 위한 겁니까? 이건 누구라도 해야 될 지금 절박한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한다는 것이고 기구를 만들고 안철수 후보도 기구는 안 만들었어도 지금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거 좀 해주시라는데 이것까지 안 해주실 이유가 뭐냐 하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안 한다는 말 하니까 좀 입장이 궁색해요. 그래서 제가 정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고민을 좀 해보지요. 그렇게 하고 일어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진솔하고 솔직하고 꾸밈 없고 이제 또 그런 것도 느끼셨지만 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선에 나섰던 분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질 한번 도와볼 만하다 그런 판단. 근데 이제 평소에 저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만만치 않은 나라죠 이게 뭐 국토가 그렇게 넓거나 인구가 많은 건 아니라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위 총체적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원화된 나라고 이런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이게 어떤 자질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고민도 해본 사람인데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뭐 요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빌딩을 비유할 때 이 건물도 높은 빌딩이지 않습니까? 이 겉으로 높은 고층 빌딩이 멋있는 게 서 있으면 다 사람들이 찬탄하죠. 그런데 그 높은 고층 빌딩을 떠받치는 눈에 안 보이는 땅 속에 있는 기초 부분에도 찬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밑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학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기초가 결정한다. 또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렵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눈에 보이는 빌딩 부분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기초에 해당하는 그 소양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평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냐면 하나는 이 공인 의식이 철저해야 된다. 내가 공인이라는 의식이. 예. 왜 그러냐면 공사 뭐 구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 중에서 대통령은 최고의 공직이고 그렇죠. 국정의 최고 책임자네요. 그러면 이제 이 국가라는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 국가라는 게 뭐냐는 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주 쉽게 정리한 학자의 말을 빌리면 국가라는 것은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제도로 뭉쳐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목적은 공공성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이 가치를 지키려고 국가를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은 이 공공성을 상징하는 존재고 네. 자동적으로 따라서 언제나 이 공공성을 잘 지키고 가꾸고 네. 추구하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공인의식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네. 내 책임이 이런 것이다. 국가라는 이런 성격의 조직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공인의식이 생기거든요. 공인의식이 있어야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소위 권력의 사유의식이 안 생긴다는 권력을 거죠. 사유화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정치학에서는 가산주의라 그러는데 네.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네? 국가 권력을 가산주의적 태도로 안 갖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가져야 인사를 정실로 하질 않고 네. 자기 개인 친분에 따라 인사하는 공직을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되고 네. 따라서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4분인데 네. 거의 예외 없이 네. 정실인사, 권력남용,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심한 것 같은데 이게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권력의 사유의식이거든요. 권력의 사유의식은 공인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 공인의식이 부족하나? 공공성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가장 중요한 소양이 대통령이 돼야 될 가장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것은 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죠? 네. 수십 년간 민주화 투쟁을 했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잖아요. 아주 늘 입는 옷처럼 익숙한 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인 존재이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막상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민주화에 헌신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며. 제왕적이라는 것은 비민주적에 대한 뜻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도 의문이 풀리질 않아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란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죠? 그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권력 분립의 원칙이고 뭐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이런 기본권이 이 민주주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고 내가 민주적인 태도를 갖는가 하면 별개의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 민주적인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어야 체질화되어 있어야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방식이고 대통령 차원에서는 국가 운영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도 따로 나 행태 따로 있으면 그렇죠? 그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인의식과 민주적 태도가 기초적인 소양으로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이 때때로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능력을 발휘한다. 공인의식이 없는 상태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샘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다 아실 만한 분이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다 결여되고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 속으로는 이 사람이 두 가지 요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를 가장 관찰하고 예민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말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진솔한 사람이니까 말을 통해서 상당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게요.
아주 무심코 무의식 중에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높은 사람이 네. 자기가 항상 옆에 두고 그 부리는 뭐 비서관이 됐든 네. 보좌관이 됐든 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대하는 태도. 네, 그렇죠. 근데 얘기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비서관인가 봐요. 젊은 사람이 네. 들어와서 간단히 보고를 하고 메모를 전하고 네. 또는 간단히 뭐 지시받아 나가고 하는 걸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아래 사람 대할 때 표정이 어떠냐, 말투가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 유심히 봤다고요. 봤더니 아주 사람이 굉장히 그 부드럽고 온화하고 네. 또 정중해요. 아래 사람 대하는 게 아랫사람은 함부로 이게 없어요. 존중을 해주면서. 예, 존중해주면서 그러다가 아우 참 좋은 자질이다. 예. 또 반대로 제가 어느 한 분 옛날에 본 일이 있는데 이건 막 그냥 자기 참모를 그냥 완전히 인격체로 대답하지 않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정말 태도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런 태도가 평소 몸에 배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민주적인 체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 존중하고 설사 자기 심부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런 것도 보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막 질문하고 자기 대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하고 비서실장 했잖아요, 청와대. 네. 그 동안에 뭐 이 본인과 관련된 잡음이 거의 없었다고 제 기억이 되거든요. 굉장히 네. 또 정말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청렴했다라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칭송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칭송을 인정하면서도 네. 저는 거기다가 조금 비판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 또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자기 관리가 엄격했다는 뜻인데 잡음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건 공인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태도다. 그렇죠. 인정하면서 그러나 내가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때때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욕을 먹어줘야 되는 자리다. 대통령한테 그 부담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참모들이 대신 어떤 조치를 해주고 그런 조치에 따라서 원망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럴 때 거침없이 해서 대통령 대신 그 부담을 좀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역할인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뜻은 자기 직책을 아주 소극적으로 수행했다는 뜻 아니냐. 나는 그런 점에서 그 찬양에 무조건 동조할 수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일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방패도 되고 그래서 그날에 보면서 굉장히 타고난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그럴 건가 하는 걸 저도 좀 이렇게 막 역시 얘기를 하면서 또 관찰하셨군요.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또 제가 텔레비전 통해서 받은 인상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진지해 보이는 건 참 좋은 품성인데 권력자가 저렇게 착하고 진지하기만 하면 이게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이 약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을 휘둘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딱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다 있고 중심이 딱 있어요. 근데 잘 안 드러내려고 그래. 그렇게 드러내는 거를 조심하지만 속에 생각이 없거나 자기 중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금방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갖춘 분들이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봤다는 두 가지 소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라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저도 그 장관님 뭐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근데 문 후보 캠프에서 좀 고민하는 게 제가 보면은 그런 문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이 아직 잘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장관님도 처음에 가졌던 편견,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기에 연유될 수 있을 텐데 이제 되게 이제 걸려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친노라는 맞습니다. 프레임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그 되게 이제 친노라고 하면 친노 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게 형성돼 있잖아요. 누가 이제 친노라는 프레임을 딱 하면 그러니까 문 후보도 그 프레임, 친노라는 프레임, 그 대통령 노무현의 그런
그 그림자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매력이 지금 전파가 잘 안 된다. 맞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네, 그날 제가 2시간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도 바로 그 점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제일 염려를 하고 아직도 그 의구심이 안 풀리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다 본인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고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를 지낸 자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으로 그렇게 그죠 세상을 떠난 데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자기가 어떤 좀 죄의식도 있어 보이고, 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설사 자기를 친노의 노무현의 아바타 아니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그 인식을 깨려고 뭔가 이렇게 좀 과격한 조치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내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소위에 좀 고민이 있어 보이더라고.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지난 한 달 사이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딱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가 노무현의 그림자, 제2의 노무현 아니냐 하는 그 의구심. 둘째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내 인적 쇄신하지 않는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아주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요. 예외 없어 거의.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 후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심정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당연히 또 그래야 하죠. 이해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은 예, 그런 데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무슨 돌아가 자꾸 한 노 대통령을 욕되게 하거나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건 대통령을 지낸 분이고 그 대통령 공과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있게 마련이죠. 자기가 안 한다고 냉정한 평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뒤를 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국가를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혀야 되니까 당연히 그걸 제대로 밝히면 사람들이 볼 때 제2의 노무현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뭐 그런 거를 분명히 밝힐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지금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노무현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아직도 안 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 문 후보 자신이나 그 캠프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 후보도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우려점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죠? 예, 뭐 하여간 절 보고 잘 안다 그러고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지까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그러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이제 그 친노 핵심 그 9명 그 캠프 인사들이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사퇴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조치. 글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뭐 문 후보가 적극적으로 뭐 그런 조치를 뭐 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아마 그러기 이전에 본인들이 당 안팎에서 자꾸 표적이 되니까 이게 대선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왜 판단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로서는 아마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결심이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든 것은 문 후보의 짐을 크게 덜어준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 요새 보면 또 그 이해찬 대표와 박정원 대표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당 안팎에서. 예.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도 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민주당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이해찬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의 대표고 또 박정원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둘 다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뭘 막 관둬라 마라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설사 마음에 있다도 그건 제가 받고 당해도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뭐 실제로 어떤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문 후보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뭐 무슨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고충이 많아 보여요. 그럼 그 두 분들이 먼저 자진해서 퇴진을 하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제 저희가 이제 정당팀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동안 해서 이제 월요일째 나갔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이해찬 박지원 대표 이선호 대표에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약간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열린 우리당 시절에 무슨 일만 생기면 대표를 다 갈아치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선 지면은 대표 갈아치운다고 무슨 비상대책 꾸리고 또 총선 지면은 그때 계속 지방선거 계속 파판이 됐잖아요. 또 박근혜 대표가 대표였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당 대표하고 또 갈아치우고 또 이런 경험이 이제 지금 물어보면 다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임경부를 했지만 누적적으로는 굉장히 당을 와해시키고 힘을 빼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래서 뭐 툭하면 뭐 대표 책임도 묻고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게 이게 정당 쇄신이 아니다. 그거 이제 생각을 일단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진노의 그걸 깨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전략에도 뛰어난 분이고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여야 통틀어서 저만한 정책통이 없어요. 정말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총리할 때 장관들이 혼났다는 거죠. 워낙 많이 아니까 자기 분야도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저런 분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정말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양반 어떤 전략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그게 뭐 내용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리고 후보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표한테 나가는 없죠. 좀 전당대에서 선출한 대표인데 어떻게 후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면 안 되고. 그 문 후보 좀 평가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문 후보의 아까 말씀하신 자질 굉장히 저도 아주 정치인으로 젊은 게 그렇게 좀 클린하시고 깨끗하고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틀 게 없었으면 황우영 대표가 인증했죠. 아무튼 사실 문 후보는 개인적으로 뭐 아무 거의 지금도 네거티브 할 게 사실은 많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결국 이제 참여정부 가지고 이제 계속 공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정도로 정말 하여튼 인품은 매력 그런 게 탁월하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근데 조금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공격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지지율이 좀 약간 고착화 됐잖아요. 거기서 딱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뭔가 부족함이 2% 부족해. 2%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는 참모형과 리더형이 있다면 문 후보가 참모형 인건 아닐까. 그런 평가들을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모형에서 탁 뛰어넘는 리더형 정치 지도자 리더로서가 아직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그거를 갖다가 좀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왜냐 우리도 이제 리더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예요. 그렇죠? 알아서 다 앞에서 선장.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등장하기 어려운 시대고 그렇죠. 또 사회가 워낙 다원화돼 있어서 여러 분야를 골고루 잘 알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래서 통합을 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참모형 리더가 이상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인데 제가 볼 적에는 물론 피상적인 관찰입니다만 성격에도 조금 그런 게 있어 보이고 다이나믹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정치를 이 양반이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이게 처음으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선거 중에서 대통령 선거 본인이 후보야 또 당사자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제3자 같으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본인이 당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체질이 아직 그런 게 배어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모든 걸 다 갖춘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는 참모들이 주변에서 보좌를 잘 해드려야 될 텐데 뭐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선거 전략을 세울 때 대선까지 놓고 이제 다 이거 정하잖아요. 대개는 이제 기본적인 스케줄을 이제 정하죠. 정할 때 어디서 기폭제를 쓸 거냐.
여러 가지 특성을 다 고려해서 선거운동 시작돼서 또는 시작되기 전서부터 후보가 된 후부터 선거일까지 얼마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걸 이제参谋들이 제일 먼저 기본적인 전략을 정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이 부분은 어디 역점을 둔다든지 또는 지지도가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할 거냐 급격히 상승해서 유지하게 할 거냐 다 정해야 전략을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할 거냐 완만하게 가다가 한번 팍 솟았다가 완만하게 가다가 또 확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쭉 올라가게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 후보의 경우는 기폭제를 써야 될 때가 있었는데 제대로 이게 마땅한 기폭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으니까 이 바깥 사람이 알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서 앞으로 결국 제가 볼 적에도 단일화가 뭐 11월 말경에 된다고 본다면 그 사이에 문 후보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기폭제를 한 번을 쓸지 두 번을 쓸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있어야 지지율의 정체를 면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폭제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만들기가. 그래서 상당히 미리 준비를 했어야 돼요. 네.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많은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소재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칠 거냐. 이렇게 탁 던진 다음에 이슈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확대시키며 어떻게 오래 끌고 가고 상대방이 이걸 덮으려고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슈라는 게 우리가 뭘 던지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이슈 같으면 상대방이 이걸 덮으려고 맞불을 놓거나 보재기로 씌우거나 그렇죠. 상대방도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상정을 해서 이렇게 대응할 때는 이걸 이렇게 가고 하는 것도 다 이쪽에서 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문캠프 출입하시는 그걸 제대로 가지고 있을지. 아니 그럼 아니 지금 하나 그 문캠프에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계속 지금 정치적 신안 카드를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그 생각에 못 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정책으로 정치적 신안을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 진노 사퇴한 거 그다음에 이제 검경 개혁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고 검경 개혁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부패 관련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걸 이번 주 계속 치고 나오고 근데 이번 주 약간 좀 지지율 변동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아니 이쪽에서 솔직히 이쪽보다는 나는 캠에 대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좀 그 사람들의 그런 호감이나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약간 흡수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안철수 쪽이 어제 또 큰 헛발질을 좀 하는. 갑자기 200명으로 국회의원을 줄이겠다 그래가지고. 의원수 줄인다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 200명 줄인다고 했는데. 상당히 좀 표피적인 그러니까요. 그걸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CEO 마인드다. 그러니까요. CEO 마인드 이게 사람만 많고 말이야 비능률적이고 무의식 중에 CEO 마인드가 드러났어. 구조조정해야 돼 구조조정. 거기서 효율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하고 국회를 대상으로. 그게 너네들 바꿔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줄이자. 그러니까 되게 민의를 그러니까 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되게 강한 분인 거는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좀 더 국민들의 뜻을 잘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낼 수가 있을 텐데 국회를 사람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의회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게 너네는 문제 없으니까 줄여버리겠다는 게 상당히 황당한. 그러니까 의회를 되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에 극단적인 형태. 국회라는 게 이제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해서 극도의 불신과 지금 경멸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자기 본래 역할을 찾게 하나 하는 쪽으로 이 고민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그럼 능률이 생기나요? 제 역할 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왜 정당마다 국민통합을 만드느냐? 저거 어떻게 보면 저것도 자가당착이에요. 왜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정당과 국회가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정당이 각각 자기 지지하는 국민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자기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네. 국회와 앉으면 서로 갈등하게 마련이죠. 서로 생각이 다른 이제 그걸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갈등이 자연히 생기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직스러운 거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화 타협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절충이 되면 그 부분이 합의를 이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 일반 의사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타협이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하라라는 원칙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예. 그러면 그게 통합의 과정이에요. 네. 예. 그런데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따라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 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정당이 제 역할을 하게 하고 따라서 국회가 자기 본래 기능을 하게 하면 국민 통합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재구실을 못하니까 수를 줄이자 하는 것은 전 조금 네. 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게 CEO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짐작을 했어요. 예, 뭐 폐지하고 조금만 예. 근데 또 그거를 안철수 후보는 정치 혁신이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의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뭔가 다르게 국민의 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무슨 대안적인 뭐 제도나 뭐 시스템을 내놓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저께 얘기를 청와대 보고서는 이전에 진짜 이어서 아니 난 청와대 이전은 굉장히 난 오히려 신선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실제로 그게 되게 가능성이 있는 거에 이게 대해서는 과거에도요. 좀 과거에도 의문이지만. 몇몇 후보가 네. 그 공약한 일 있죠. 네. 뭐 정부 종합청소로 옮기겠다든지 네. 뭐 구중궁궐이라서 그렇다 그래 옮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단순하진 않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부수적인 거 생각해 보면 통신 설비서부터 경호에 이르기까지 네. 대통령실을 집무실을 그리 옮기면 종합청소년 다른 공무원들은 아마 일 못할 거예요. 근데 안캠에서는 그 청와대 이전 장소도 민의를 수렴을 해가지고 근데 정하겠다. 안캠의 좀 특징이 모든 건 다 국민한테 물어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한 1년 내내 국민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일만 할 것 같은 집권한 다음에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 사실 저도 이제 많은 이게 약간은 기대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좀 갈수록 뭔가 준비된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옆에서 국민들 좀 지켜보셨잖아요. 다 맡기겠다. 네, 누구요? 안철수 교수 작년에 청춘 콘서트 할 적에는 뭐 이게 무슨 대통령 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서요. 그렇죠. 또 그때는 본인도 뭐 아유 자기가 정치한다는 건 평소 생각해본 일이 없다 그랬고 더군다나 뭐 아우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하고 하는 건 자기 체질에 안 맞는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하자. 그래서 그냥 쭉 그런 운동만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뭘 관찰하거나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본인도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봤던 걸 미루어서 지금 뭐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아까 그 공인 의식이나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민주적 민주적인 태도,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 근데 수 있을 것 그게 같은데. 이제 공인 의식이라는 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청춘 콘서트 현장에 오는 젊은 대학생들을 붙들고 많이 물어봤어요. 왜 안철수 교수를 그렇게 좋아하냐? 예? 그러면 거의 하는 얘기가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을 때 그걸 사회 무료로 하여간 7년인가 이렇게 공급했다는 그쵸.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체보다 훨씬 크게 감동을 받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네. 거의 모든 사람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렇게, 실제로. 예.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어린 젊은 사람 생각은 뭐냐면 정작 그런 공적인 헌신성을 보여줘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교수라는 개인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 그런 헌 공헌을 했다. 이거에 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공적인 헌신성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대학생들한테 얘기 설명해 준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적 헌신성이라는 걸 보면 상당히 공공의 의식이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사회 공익적인 거를 네.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네. 또 이번에 뭐 지난번에 뭡니까 1,500억인가 내놓고 무슨 재단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공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 상당히 생각이 있다고 보면 공인이 됐을 때 공인의식이 투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민주적인 태도라는 대목에서는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CEO 마인드거든요. CEO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얼핏 단편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 CEO다 하는 거를 확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CEO는 CEO가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CEO는 어쨌거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기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때때로 필요하면 사원을 내보내는 구조조정까지 무릅쓰고 해야 되잖아요. 냉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CEO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일을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국가라는 조직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민주주의는 생산성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EO 마인드로 보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정치 과정이 낭비로 생각이 된다고요. 어떤 뭐 서로 싸우면서 뭐 네, 의견을 이게 갖다 조정하고 사람 뭐 시간은 왔다 갔다 급한데 하고. 시간의 낭비고 자원의 낭비고 인력의 낭비 아니냐. 왜 굳이 그걸 하냐 말이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일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효율성을 살릴 네. 목적으로 생략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에요. CEO 입장에서는 마인드를 보면.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정책을 무리하게 집행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죠. 국민의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4대강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중요한 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위해서 그렇게 생략했던 것이 결국 비생산이 된다고요.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네. 그래서 그 CEO 마인드라는 게 참 저는 그 위태롭다고 봤던 것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본부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말한 게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4대강 사업은 내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인 만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한 적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논쟁의 그걸 보고 대상이다. 정말 경악을 했어요. 그걸 보고 경악을 했다고요. 첫 번째 듣는 순간 이거 위헌 아니야? 위헌이죠. 네, 대한민국 그렇죠. 1조 1항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다 해요. 네,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어떤 민주공화국이 대통령이 물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했겠죠. 네.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결정한 걸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CEO 마인드라고 네. 저는 봤어요. 이게 CEO 마인드다. 이게 왜 이런 낭비를 하냐. 나라 형편이 급한데. 그러니까 동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좋다, 훌륭하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전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끊임없는 문제를 낳는 거죠. 그래서 CEO 마인드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때때로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걱정을 평소 했거든요. 그래서 안 교수도 CEO 출신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인드가 국가 운영하는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 그러고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 점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이제 그런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짐작을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안 교수가 제가 작년에 안 교수 시절에 네. 본인이 농담한 일이 있습니다. 안 교수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막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할 때 MRI, CT, 초음파를 다 찍어 옵니다. 피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소변 검사, 혈액 검사 다 해요. 그 검사 결과를 다 데이터를 놓고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죠. 사람 생명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 현상을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이 정치 현상을 진단하려면 그건 불가능해요. 정치 현상을 매일 MRI 찍어볼 거예요? 매일 CT 찍어볼 수 있습니까?
정치 현상은 매일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해창 총재를 가까이서 모실 때 겪은 것인데 정치 상황이 늘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은 DJ나 YS 같은 분은 워낙 경력이 길으니까 노련하니까 본능적으로 탁탁탁 결정한다고 직접, 판단하고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모든 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니까 결정을 미루고 싶어 한다고요.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조금 더 두고 보면 좀 확실하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이건 오늘 오전에 이 조치를 하시지 않으면 상황이 가버리니까 딴 데로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럼 꼭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면 오늘 오전에 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만 더 두고 봅시다. 근데 그 다음날 내면 벌써 상황은 딴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이밍인데. 예,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게 모든 게 유동적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면 확실해질 것 같은 기대가 있어서 판단을 미루게 된다고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국가 운영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더나 위기가 닥칠 때는 그렇죠. 뭐 서둘러서 덤비라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라는 게 여러 날 생각하는 게 심사숙고는 아니거든요. 하룻밤 사이도 심사숙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래 고민했잖아요. 장고를 그걸 보면서 거듭했죠. 저는 이해했어요. 타고난 천성이 워낙 신중한 천성이 있고 의사를 하는 사람이라 이게 상황이 확실치가 않아. 네? 그게 결국은 아직은 뭐 이런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늦게 출마를 선언한 게. 그래서 꼭 제 추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리했다는 거지요. 아까 농담하셨던 게 그런 그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고. 본인한테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박경철 원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선 같이 움직일 때니까 박 원장이 막 웃으면서 맞아요. 그 장관님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데 안 교수의 표정은 말을 안 하는 표정은 조금 안 되는. 근데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인 보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으로는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셨군요. 대놓고 했어요 그때. 그때는 정치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말을 그냥 던진 거죠. 본인이 정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안철수 교수가 좀 후보가 일찍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4월 총선 패배한 다음에 사람들이 거의 패닉 이제 뭐 절반 정도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있었고 그 몇몇 기회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나왔다면은 사람들이 캠프도 좀 더 일찍 꾸려졌을 거고 지금 나오는 공약 정책도 이렇게 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익은 상태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잘못 듣는 분은 제가 어떤 당파성이 생겨서 그런 당파성에 입각해서 뭐 경쟁자를 헐뜯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드리기는 참 조금 곤란하신. 하시지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그 하여간 뭐 굉장히 조심하는데 저는 안철수 교수가 출마할 거라는 건 일찍이 짐작을 했어요. 작년에 이미 작년에는 몰랐지만 금년에 들어와서 하는 걸 보고 이제 나오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언제쯤 나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의사는 내심으로는 본인이 결정을 하고 지금 상황을 이제 보는 걸 거라고 저는 봤어요. 봤는데 안철수 교수가 작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기존의 거대 두 여야 정당이 막 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안 교수 앞에서 안 교수를 보는 제 심정이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의 하나로 이처럼 큰 전통을 자랑하는 엄청난 거대 정당들이 좀 무서워도 태어난 척이라도 하지. 저렇게 흔들리냐 당황하고. 안 교수가 기성 정치인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조금 창피한 생각이 들어갈 심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신문 방송에서 연일 지지율 나오고. 어쨌든 그랬는데 안철수 현상 때문에 그 정당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제 바꾸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저만 하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는 안 교수가 이제 출마 선언하면 그런 어떤 정치 쇄신이 자기 역할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네. 또 누가 봐도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다면 뭐 때문에 한국 정치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정치 쇄신이랄까 뭐 정치 개혁이랄까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기성정당들이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생각할 정도의 네. 어떤 그런 충격과 이걸 줘야 된다, 줄 거라고 기대를 했다고요. 저는 솔직히 그랬는데 딱 이제 출마 선언문이 나왔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그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참신하다 또는 뭐 감동적이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섭섭해서 실망하고 아 이게 뭐야? 몰라 제가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많이 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실망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너무 밋밋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용이 없다는 느낌을 이래가지고 이게 기존 정당들의 그렇게 긴장시켰었는데 쇄신을 불러올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전 섭섭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봤더니 팽팽한 삼강구도가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이게 나와서 한번 팍 선풍적인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죠 양 정당들이 그 바람이라는 걸 결국 시민들의 여러 같은 호응이라만 일어나는 그렇죠. 바람이니까 그러면 정당들이 어떻게 안 바꾸겠습니까? 서둘러서라도 뭔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려고 할 많이 쓰면 한국 정치가 그만큼 바뀌고 그만큼 새로워지고 그만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역할 충분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이고 그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바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런 바람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식견이 뛰어난 분이라도 안철수 교수만큼 그런 수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혼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뭐 과도하게 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기대를 품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냐 하는 실망이 솔직히 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좀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좀 깊지 않나. 아니 그거는 뭐 아니, 일반적으로 있어도 생각할 수 그러니까 그런 건 갖고 있을 거라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좀 국민들이 그만큼 안철수 정치인 자체에 대한 무시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반응을 보였던 게 그런 걸 국민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던 건데 아니 저 처음에 그 후보선언 보면서 막 뭐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뭉클했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되게 알맹이가 없다는 느낌 받았고 조금 유일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그 자기가 자리를 나눠주지 않겠다라는 부분 정도? 그게 눈에 들어왔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 정치 혁신을 주장을 했는데 내놓은 게 별로 없었고 또 문 후보한테 이렇게 단일화 조건으로 내놓은 게 그때 두 가지 그렇죠. 하나가 그 민주당의 그 정치 혁신 또 하나는 국민적인 동의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그 뭐 국민적 동의와 뭐 지지율이라든지 뭔가 다른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근데 결국은 정치 혁신을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 어떤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정치는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었다면은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어저께 그 국회의원 줄이는 거에서 갑자기 진짜 머리를 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 출마 선언 이후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합류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보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안 교수가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제 짐작컨대는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많이 보완할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간 뭔가 안철수 교수의 그야말로 정치사적 의미는 쇄신의 추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안 교수가 그 부분을 충실히 해줘야 새누리당도 바뀌고 민주당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했어요. 많이 기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뭐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최대 관전 포인트 이거. 단일화는 전 정말 모릅니다. 내 단일화가 안 되면 이 상태로 새 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건 뭐 기본적으로 선거의 구도가 상대방이 갈라지고 내가 단합하면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쪽이 표가 갈라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뭐 상대적으로 이쪽이 불리해지는 거고. 예. 그러나 뭐 절대적으로 당선된다거나 뭐 절대적으로 낙선한다는 뭐 절대 법칙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그걸 어쨌든 이 명석한 안 후보도 할 테고. 그러니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단일화 한다고 자동적으로 이기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실 일반 국민도 알고 있고 후보들이 어쩌면 제일 더 잘 알기 때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 둘 다 단일화 하려고 할 텐데. 그 이제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글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뭐 언제 하든 하겠죠. 근데 저는 일찍이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어요. 이게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가면 양쪽에서 다 굳이 일찍 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시너지가 생기니까 계속 팽팽하게 경쟁 구도로 가면. 저는 뭐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일찍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고, 그러니까 후보 등록까지는 다 하고 나서. 뭐. 글쎄, 그런데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후보 등록이 25, 26 아닙니까? 11월. 네, 그렇죠. 그 단일화가 그 이후까지 협상이 이어진다면 그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또 하다 보면 뭐 좀 며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단일화에 대한 협상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이 길게 가면 그 몹시 안 좋아할 거라고 저는 봐요. 양쪽 독이 될 양쪽에 다 안 좋아.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그런 단일화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 기간은 짧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이제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서로 유리한 걸 일단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꼭 어느 쪽에 유리한 방법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제3의 방법 같은 것도 뭐 들어가겠죠. 여론조사 말고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여론조사도 지금 일반적인 단판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여론조사 이런 것일 수 있죠.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보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니면 지지율도 있고 또 이 당과 이 후보의 세력 기반인 지역의 여론을 중점적으로 보자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의외로 문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서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죠. 사실 뭐 두 분 다 지역은 같은 곳에서 맞습니다. 그또 같은 쪽 출신이신데 그래서 그거의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되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들 얘기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들어봤더니 뭐냐면 이제 그 호남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 그죠? 그 민주당에서 이제 연륜도 이렇게 나오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특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섭섭한 감정이 많이 있어서 특히 이제 비서실장을 지내고 한 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또 인사소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감정이 안 좋다 하는 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던 예를 들면 뭐 손학규 후보가 호남에서 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또 김두관 전 지사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지지했던 세력하고의 아직 이거 풀리질 않았다. 화합이 아직 제대로 안 돼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양반도 있고 또 한 분은 뭐 사소한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처가가 저 순천이죠 아마 여수에서 살았지만 원래 태생은 순천이라는데 하여간 여수 순천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호남의 사위라고 가서 하잖아요. 그럼 호남의 사위라는 것이 상당히 그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세 가지를 크게 원인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호남 쪽의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또 많이 만나고 이런 거를 좀 문 후보가 좀 많이 안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있던데. 요새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또 하나 그 장관님 말씀하신 또 하나가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호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층인데 항상 그랬죠. 근데 본선 경쟁에서 문 후보보다 안 후보가 본선 경쟁이 더 좋을 거다. 그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카드로 문 후보보다는 안 후보가 더 낫다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영향을 미칠 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 후보 쪽에서는 이게 좁혀놓으면 그 층들이 순식간에 자기네가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이미지를 벗어나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야 된다. 어쨌든 이제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오래 문 닫고 계셨고 지금은 무당적 상태이시지만 박근혜 후보도 잘 아시잖아요. 네, 박 후보가 도와달라고 이번에 하지 그런 얘기는 아니요. 뭐 물론 그런 일도 없었고 또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다른 데 간 건 아니고 뭐 설사 무슨 그 박 후보 쪽에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원래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안 했을 거고요. 뭐 박 후보를 제가 잘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2004년도죠. 그러니까 17대 총선 치르는 그 기간 동안 좀 실무 책임자니까 대표이시고 그리고 당이 그때 완전히 빈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거 관련된 일로만 수시로 뭐 좀 전화도 드리고 뭐 만나서 얘기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무슨 화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잘한다고 하기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겪어보고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실무 책임자로서 매일 유세 일정을 짜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때 뭐 다른 사람은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렸으니까. 근데 박근혜 대표는 어딜 가나 우리가 아무 동원한 능력이 없어 동원 안 해도 저절로 군중이 모여요. 이렇게 누가 온다더라 하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 대표께 그랬죠. 이번 총선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권자가 이 메신저를 거부하는 마음을 다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어설피거보다 정치적 메시지 보내봤자 역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번 선거는 무전략의 전략으로 치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은 많은 사람들이 박 대표에 대해서 그런 호감을 갖고 궁금해서 모이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세 마디만 하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세 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박 대표가 씩 웃으면서 잘 됐네요. 그렇게 그것만 하고 되면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한 군데라도 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매일 아침 일찍이 이제 실무국장들에게 회의를 해서 유세 일정을 잡아서 드리는 그 일정이 웬만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이었어요. 도저히 감당이. 그래서 저도 속으로 걱정을 하지만 되는데 나중에는 실무국장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대표 죽이려고 그럽니까? 왜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자꾸 살인적인 일정을 계속 뒤밀면 저는 끝까지 다 저거 소화하는데 나중에 대표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그때 무심코 한 말이 아니 투표 며칠 앞두고 대표가 쓰러져주면 선거엔 돈이 그랬더니 그 국장이 아니 아무리 선거지만 나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 이제 손이 부었어요. 금방 네. 악수를 계속하니까 아프니까 이제 손을 못 잡으니까 이 붕대를 이제 감아서 왼손으로 금방 또 이것도 붙죠. 양손을 못 쓰는 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붕대를 조금 감았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양손에 붕대를 좀 많이 감으세요. 왜요? 아니 텔레비 카메라 항상 따라다니니까 자꾸 텔레비 카메라 보이게 붕대 감아서 흔드세요. 그러면 이게 영상에 다 뉴스에 나오면 이게 100마디 말보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대를 좀 많이 감고 좀 흔드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을 하네요. 아니 안 감는 거야. 텔레비 안만 봐도. 그래서 그 수행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부장을 불러내면 화를 냈거든요. 이게 지금 줄게 살게 선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붕대 좀 더 감는 게 뭐가 어려워서 안 감을 일이냐 말이에요. 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봤더니 유심히 보니까 한 바퀴 더 감았나 봐. 나 그걸 보면서 내 국장들 보고 그랬어요. 야 저게 지도자로서는 참 좋은 태도다. 과장하거나 그죠? 국민에게 뭘 과장하거나 뭐 눈을 속이는 것 같은 짓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선거 유리해도 그죠? 그건 지도자의 정직성, 도덕성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정말 훌륭한 태도죠. 선거에는 좀 아쉽지만 네,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저게 참 지도자의 자질은 참 훌륭한 자질인데 이거 선거 생각하면 좀 감아줘야 돼. 그럼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제 공인의식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것도 있고. 그 자기 맡은 일에 대한 헌신성이라든지 또 감정의 절제력이 초인적이에요. 근데 그게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일 수 있어요. 늘 사람이 쿨하거든요. 뜨겁고 찬 게 없다고요. 인간적인 그렇죠. 사람이 좀 거죠. 뜨거울 땐 뜨겁고 찰 땐 차야 되는데 눈물도 좀 흘리는 늘 쿨하고 말이 모노톤이었어요. 요새는 많이 고쳤죠. 고저가 없고 강약이 없어요. 맞아요. 모노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중의 흡인력이 떨어져서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저게 단점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많이 이제 갖춘 분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공인의식도 이제 투철한데 다만 제가 이 자유로운 시민의 신분일 때 여러 번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박 대표가 보여주는 공공적인 태도가 즉 국가주의적인 공공성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될 때가 있다네.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는데 민주적인 공공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도 보면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그 정수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황당해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한 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신념과 다르게 얘기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맞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짐은 곧 국가인이라라는 그 마인드가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상당히 약간 그러면서 조금 섬뜩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닐까. 지난달인가요? 언제 한겨레 21이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그 주간지 표지를 보면 그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에서 그가 유경수 여사가 작고하신 후에 액팅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때 같은데 아주 그 해띤 모습에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 본관 앞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멀찌감치 떨어진 거리로 쭉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엔 뭐 우리가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금방 유명한 분들 쭉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표지로 썼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사진이다. 이걸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박근혜 후보의 원형 체험이겠다. 맨 처음에. 그러면 박 대표 어렵다. 이 원형 체험이라는 건 무섭거든요. 이게 평생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그 해띤 그 정말 아가씨 모습의 박근혜 후보가 서 있는데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쭉
둘러싸가지고 마치 무엇인가 말씀을 기다리는 것 같은 태도. 그런 분위기가 보여요. 사진을 보면. 예? 예,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편집자가 이 사진을 표지로 고른 것도 바로 이 상징성을 보이려고 골랐다고 봤고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박 대표의 원형 체험이겠구나. 그러면 참 박 대표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민주적인 문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민주적인 태도, 그런 가치 태도가 내면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하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그 박근혜 후보 주변에 있는 그 참모진 중에서도 박 후보를 두고 이제 성안에 갇힌 공주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그 아주 가깝다는 의원들도 전화 통화를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박 후보하고 직접. 그런 것만 봐도 주변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 네, 괜찮아요? 난 법률적인 책임 못 집니다. 아니 뭐 특정 후보를 뭐 반대하라 지지하라 한 건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누구한테 찍어라 뭐 이런 거 뭐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 당파성이 생기기 이전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했던 걸 되풀이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수장학회나 인혁당 관련해서 기자회견 좀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박 후보가 정말 전후의 그 객관적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네. 아예 사실 자체를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결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박 후보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도대체 보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선 이해가 안 가고 이번 정수학회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도 어디 가서 그런 언론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나는 박 대표의 말의 내용보다도 그 의사결정 구조가 더 충격적이다. 그렇게 나오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에서 선대의 간부가 아무도 모르고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다 자기가 뭔가 한 게 와서 얘기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선대위나 당의 간부들이.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폐쇄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공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의 후보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면 당 선거대책 공식기구에서 그걸 놓고 논의해서 거기서 공식적인 결정한 걸 후보가 나가서 얘기해야지. 당의 후보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당이 아니고 당의 후보라고. 당에서 선출한 후보인데. 그러면 이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의사결정 구조가 더 충격적이고 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 후보는 그런 쪽에 대해서 정말 깊이 통찰하고 그 많은 걸 바꾸지 않으면 그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편은 무적의 후보라고 평가한 적도 있으시죠? 그런 점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상 그렇죠? 그런 모습만 갖추면 경쟁자 있기 어렵죠. 이쪽 진영 같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마를 결심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국적군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막 서로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조직이라는 거는 상당히 전에 가동을 해서 이 생산성이 고도로 생길 때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간자 여유가 안 경우에는 없었을 겁니다. 안 후보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프 내부가 조금 지리멸렬하더라도 이해가 가요. 또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배란간 후보가 됐으니까 또 이해가 가는데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이미 여러 해 전서부터 부동의 후보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저런 수준의 보좌를 받아야 되냐 말이죠. 저는 그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당의 공조직이 보좌했으면 저런 실수할 리 없거든요. 그런데 당의 공조직이 아닌 어떤 소수의 특수한 조직이 보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실수가 빚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랫동안 보좌한 4명의 빚어진 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러네 참 문고리 권력. 지금도
안봉근 열사라고 기자들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안봉근 열사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충성을 다해서 항상 근거리 보좌를 해서. 네. 근데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야만 이 전화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선거 그 선대위 그 부본부장 하실 때 통화를 자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원이 지금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뭐 의상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도 그때 당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당의 최고위원으로 있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도대체 당 문제를 가지고 박 대표하고 상의를 할래도 이거 뭐 전화도 안 되지, 만날 수도 없지. 네. 그래 내가 당의 최고위원 아니에요? 물론 그렇대. 근데 최고위원이 당 운영 문제로 박 대표를 만날래도 못 만나고 통화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 대표를 자기가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막 내용이 다 달라서 누가 박 대표 의중을 진짜 대변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직접 박 대표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전화도 안 되지, 만날 수도 없지. 그런 한탄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완전히 궁정정치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선배 그 안철수 캠프에도 좀 계셨잖아요. 막 그 안철수 근데 캠프가 차려지기 전에 내가 이제 출범할 때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지적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MB와 박근혜 후보를 좀 섞어놓은 캐릭터 아니 안철수 지지자들 들으면 거의 뭐 아니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착한 MB라는 그런다고 말했는데 이게 착한 MB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착한 이명박.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그 CEO 마인드와 유사하면서 유사하면서 인간은 좀 착하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착하다는 말은 이제 이명박 사리사욕 아까 말했던 공인정신이 없죠. 사리사욕 하지만 이제 그 안 교수는 이제 공공성은 충분히 이제 가지신 분이 그런 뜻에서 착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CEO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신문에서 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구나. CEO 마인드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안철수 캠프를 안 나가서 잘 모르지만. 안 캠프 쪽에서 이번에 그 어제 얘기했던 그 발표 과정에서 지금 작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 캠프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핵심 메린방 핵심 메린방이 거의 만들었다. 다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정치 혁신 포럼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치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여러 안을 올리는 중에서 혁신 메린방이 알아서 골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2004년에 한나라당 당적 정리하신 이후에 7, 8년 동안 무당적 이제 자연인으로 그렇죠. 활동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더 각계각층의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랬죠. 정치 또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적어도 5년 전에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경제 하나 좀 잘 살려주는 회복시켜줄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올해는 좀 대선에서 시민의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좀 그 대통령을 원한 뭐 지금도 여전히 아마 경제가 가장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기본이니까요. 경제가 민생의 기본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비슷할 텐데요. 다만 이제 지금은 소위 뭐 경제 민주화 또는 복지가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그 엄청나게 변한 거죠. 1년 전만 해도요. 한나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 할 거라고 상상하신 일 있어요? 그렇죠. 그 잘못 얘기하면 좌빨로 몰릴 겁니다. 좌빨. 근데 경제 민주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내용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럴 만큼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습니까? 앞으로도 빠르게 변해갈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 요즘에 이제 소위 경제 민주화가 정당에 따라서 후보에 따라서 때로는 뭐 과격한 안도 있고 좀 온건한 안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큰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진 이제 일정한 계층이 있죠.
대기업들이 그렇고 또 그런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회에. 그런 분들이 걱정스러우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뭐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저는 그것도 물론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그 경제 원론적인 주장이 설득이 없어, 거의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시장에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딱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 지금까지 시장 경제 자유를 주어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결과가. 1%, 9%, 99% 만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자칫하면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지난 몇 년간 주로 만난 게 30대와 40대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 그룹으로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그룹으로 주로 30대와 40대를 만났고 때때로 20대, 때때로 50대를 만났는데 3, 40대의 분노가 상상보다 강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해요, 분노가.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저 분노를 잘 그죠 가라앉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은 다 경제 민주화가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고 복지가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다 좀 이제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는 신문에 칼럼을 쓸 때 첫 시작을 그렇게 한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혼돈기적 혁명 상황이다라고 했었어요. 혼돈기적 혁명 상황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혼돈으로 보이지만 속을 보면 이게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혁명은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고 따로 분명한 깃발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도하는 세력이 없고 민중의 에너지로 간다. 그러니까 깃발이 없어요. 이게 어디를 가겠다는 것인가 분명찮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불안하고 한편 기대된다 그랬다고요. 네? 그 인심을 누가 그게 정치학에 서양의 정치학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Revolution in Flux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lux라는 게 FLUX라는 게 유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Revolution in Flux. 우리말로 바꾸면 혼돈기적 혁명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바꾼 것인데, 예.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그 정치학자들에게 이제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3, 40대가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 그러니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 왜냐하면은 뭐 요즘에 보면은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뭐 50대 이상의 수가 3, 40대를 넘어섰다. 뭐 이런 것도 보니까 일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하고 50, 50대 이상을 비교하면 유권자 수로 보면 이 나이 많은 층이 조금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40대가 그러면 이제 중요한데 과거는 40대가 왜 중요했냐면 앞 세대와 윗 세대와 아랫 세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40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조사를 안 해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대 향배가 이제 대세를 결정한다고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이 양쪽이 20, 30대와 50대 이상이 비슷하니까. 근데 40대는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적이에요. 네. 제가 40대를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정서적으로 진보적입니다. 비록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정서는 진보적이에요. 예. 그 굉장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예. 40대도 전반 후반이 다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50대는 전반 후반이 많이 다르고, 예. 50대는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세대가 40대 이하는 이게 5, 60대 이상은 제가 보기엔 이래요. 산업화 시절에 그 산업화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산업화에 별로 기여한 건 없으면서도 산업화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 가난한 시대를 살다가 풍요를 맛본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풍요를 맛본 이걸 추억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젊은 사람한테 없냐 하면 없어요, 기억에. 풍요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50대 후반서부터 그 이후 세대는 상당히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50대 전반은 조금 달라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난 대선 때는 투표 혹시 했죠.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누굴 찍었는지 밝히는 거는 비밀 선거에 위반을. 그렇죠. 저희는 안 찍으셨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당연히 왜냐하면 아니요 투표를 안 하면 뭐 대통령 누가 됐든 비판할 자격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사한타 H 저희가 대선 특집으로 마련한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 그리고 저희 한국일보의 정치부 송영찬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 중에 대통령의 자질로 공인의식과 민주적인 태도를 꼽은 점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점에 비추어서 새 후보를 어떻게 봤는지도 얘기를 해줬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연 지금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새 후보 중에 여러분은 누가 이런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사난타 H 52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고요. 제작에는 디지털뉴스부의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